저는 박진수입니다. 올해 52살, 25년 동안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5성급 호텔에서 컨시어지로 일했습니다. 작년에 은퇴했지만 여전히 새벽이면 몸이 저절로 일어나죠. 25년 동안 매일 오전 6시에 출근했던 습관이 몸에 배어버린 거예요. 알람이 울리지 않아도 눈이 번쩍 뜨이고 정장을 입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곤 합니다. 컨시어지라는 직업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간단히 설명하자면 호텔 로비에서 손님들의 모든 요청을 들어드리는 사람이에요. 레스토랑 예약부터 공연 티켓 구매, 심지어 비밀스러운 개인적인 부탁까지 처리하죠. 특히 제가 일했던 VIP 라운지는 재벌, 정치인, 유명 연예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분들의 비밀을 지켜주는 것이 저의 가장 중요한 직업적 신념이었어요. 은퇴 후 제일 어려운 건 시간을 때우는 일이었습니다. 호텔에서는 VIP 고객들이 저를 찾았는데 이제는 갈 곳도 없고 누가 저를 기다리지도 않거든요.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 민준이는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하며 바쁘게 살고 있어서 자주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요즘은 동네 골동품 시장을 배회하며 하루를 시작하곤 해요. 어제도 평소처럼 시장을 거닐다가 작은 보석 가게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유리 진열장 안에 다이아몬드 브로치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왜냐하면 그건 제가 20년 넘게 호텔에서 모셨던 VIP 고객 한수경 여사님이 늘 옷깃에 꽂고 다니시던 브로치와 똑같았으니까요. 한수경 여사님은 강태양 그룹 회장의 부인이셨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도 품이 있고 우아한 분이셨죠. 호텔을 방문하실 때마다 항상 그 브로치를 착용하셨는데 가끔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곤 했어요. 진수 씨, 이 브로치에는 내가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담겨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시에는 그냥 여사님의 추억 정도로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 더 깊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나 싶어 안경을 고쳐 쓰고 다시 들여다봤어요. 단순히 닮은 게 아니라 브로치 뒷면에 새겨진 날짜까지 똑같았습니다. 1992년 6월 15일이라고 새겨져 있었거든요. 그 날짜를 보는 순간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날은 호텔에서 큰 화재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가게 주인에게 이 브로치가 어디서 들어온 건지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시큰둥하게 대답하더라고요. 여러 경로로 물건을 받아서 파는 일이라 일일이 기억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 말에 허탈하면서도 동시에 의문이 들었어요. 한수경 여사님은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그 브로치가 여기 있을까요? 저는 주머니 속 지갑을 열었습니다. 은퇴연금으로 빠듯하게 살아가지만 이런 순간만큼은 돈이 아깝지 않았어요. 브로치를 손에 넣고 싶다는 생각이 앞섰거든요. 하지만 주인이 불러놓은 가격은 의외로 높았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진짜라고 하면서 엄청난 가격을 부르더라고요. 순간 주인의 태도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누군가가 이 브로치를 찾으러 올 거라는 걸 알고 있다는 듯한 은근한 뉘앙스가 비쳤거든요. 더 물어보려 했지만 주인은 고개를 저으며 다른 손님을 상대했습니다. 저는 결국 브로치를 사지 못한 채 가게 밖으로 나왔어요. 브로치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발걸음을 떼는데 저쪽에서 검은색 벤츠 한 대가 좁은 시장 골목에 들어섰습니다. 이 동네와는 어울리지 않는 반짝이는 고급차였죠. 뒷좌석 문이 열리더니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는데 저는 그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바로 강태양 회장이었습니다. 강태양 회장이라는 이름은 누구나 아는 대기업 총수였죠. 하지만 저에게 강태양 회장은 단순히 텔레비전 속 인물이 아니라 20년 넘게 호텔에서 직접 모셨던 VIP 고객이었습니다. 부인이신 한수경 여사님과 함께 자주 호텔을 방문하셨고 저는 그분들의 모든 요청을 처리해드렸거든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혹시 강태양 회장이 찾으려는 것도 이 브로치일까요? 단순한 우연이라 치부하기엔 상황이 너무 묘했습니다. 25년 동안 호텔리어로 일하며 수많은 VIP 고객들의 표정과 행동을 읽던 습관이 제게 경고하듯 속삭였어요.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닐 거라고 말이죠. 저는 무심한 듯 골목 모퉁이에 숨어 강태양 회장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회장님은 골목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더니 곧장 제가 방금 나왔던 그 보석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가슴속 깊이 묻어둔 한수경 여사님의 기억, 그 브로치와 얽힌 비밀이
다시 끌려 올라오는 듯 했어요. 한수경 여사님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호텔을 방문하셨을 때 제게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진수 씨, 만약 내가 없어진 후에 누군가 이 브로치에 대해 물어보면 모른다고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당신을 위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여사님은 이미 무언가를 예견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회장님이 가게 안으로 들어간 지 10분쯤 지났을까요? 저는 여전히 모퉁이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일할 때는 항상 눈에 띄지 않게, 하지만 필요할 때는 즉시 나타나는 것이 제 업무였거든요. 그 습관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죠. 잠시 후 회장님이 가게에서 나왔는데 손에는 작은 검은색 벨벳 주머니를 들고 계셨어요. 분명히 그 브로치를 구입하신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어요. 안도하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차에 오르기 직전 회장님이 잠시 주변을 둘러보셨어요. 그때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알아보셨을까요? 20년 넘게 모셨던 컨시어지를 기억하고 계실까요? 하지만 회장님은 곧 차에 올라타셨고 검은 벤츠는 빠르게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한수경 여사님의 브로치, 강태양 회장의 등장, 그리고 1992년 6월 15일이라는 날짜.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 날짜는 단순히 브로치를 만든 날짜가 아니었습니다. 호텔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던 바로 그날이었거든요. 새벽 5시가 조금 넘어 눈이 저절로 떠졌습니다. 알람이 울리지 않아도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건 평생을 호텔리어로 살아온 습관 때문이죠. 은퇴한 지 벌써 1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어김없습니다. 이불 속에서 뒤척이다가 천장을 바라봤어요. 옆자리는 오래전부터 비어 있었고 그 빈자리가 오늘따라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로 침대는 늘 차갑습니다. 아직도 문득 꿈에서 아내의 목소리를 듣곤 해요. 마치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저를 부르는 듯 선명하게 들리죠. 하지만 눈을 뜨면 남아있는 건 고요뿐입니다. 아들 민준이는 신문사 사회부에서 기자로 일하며 바쁘다며 찾아오는 일도 드뭅니다. 서운하기도 하지만 이해하려 해요. 누구나 자기 삶을 사는 거니까요. 저는 일어나서 물을 끓이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호텔에서 일할 때 배운 습관으로 지금도 커피는 직접 핸드드립으로 내려 마시죠. 식탁 위에는 며칠 전 사온 빵과 잼이 놓여 있었고 혼자 사는 사람의 냄새가 그대로 묻어났어요. 한때는 아내와 아들이 북적이던 식탁이었는데 지금은 의자 2개가 덩그러니 비어 있습니다. 아침을 대충 마친 뒤 서재로 들어갔어요. 어젯밤부터 계속 머릿속을 맴도는 것이 있었거든요. 1992년 6월 15일, 브로치에 새겨진 그 날짜 말이에요. 저는 서재 구석에 있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호텔에서 일하던 시절 제가 기록해 두었던 업무 일지들이 들어있는 상자였죠. 컨시어지라는 직업은 단순히 고객의 요청을 처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늘 상세한 기록을 남겨두는 습관이 있었어요. VIP 고객들의 취향, 선호하는 와인, 특별한 날들까지 모두 적어두었죠. 그래야 더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거든요. 상자를 뒤지다가 1992년 여름의 일지를 찾았습니다. 낡은 가죽 표지의 수첩이었는데 펼치는 순간 먼지 냄새와 함께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6월 15일 페이지를 펼쳤더니 그날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호텔에서 일한 지 5년 정도 되었을 때였어요. 이제 막 VIP 라운지 담당 컨시어지로 승진했을 무렵이었죠. 한수경 여사님과 강태양 회장은 그때 이미 저의 단골 고객이었습니다. 특히 여사님은 매주 수요일 오후면 호텔 라운지에서 차를 마시시곤 했어요. 일지를 읽어보니 그날도 여사님이 호텔에 오셨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브로치를 착용하고 계셨고 라운지에서 홍차를 주문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10시경 호텔 15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기록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 화재는 당시 호텔 전체를 뒤흔든 큰 사건이었어요. 15층은 VIP 스위트룸이 있는 층이었는데 그곳에서 불이 났죠.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한 분이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 사고 이후 모든 기록이 깨끗하게 정리되었다는 거였어요.
화재 원인은 공식적으로 전기 합선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호텔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불을 냈다는 소문이었죠. 그리고 그 화재로 인해 사망한 사람이 실제로는 있었는데 은폐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저는 일지의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화재 다음 날인 6월 16일의 기록을 보니 한수경 여사님이 다시 호텔을 방문하셨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매우 불안해 보이셨다고 제가 메모해 두었더라고요. 여사님은 라운지에 앉아 계속 창밖만 바라보셨고 차도 거의 드시지 않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제가 작게 적어둔 메모가 있었습니다. 여사님이 브로치를 계속 만지작거리셨다는 내용이었죠. 마치 무언가 불안한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처럼 말이에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게 중요한 단서였던 것 같습니다. 일지를 더 읽어보니 또 다른 기록이 눈에 들어왔어요. 화재 일주일 후인 6월 22일 강태양 회장이 호텔을 방문하셨는데 저에게 특별한 부탁을 하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5층 화재 당시의 CCTV 기록을 확인하고 싶다고 하셨다는 거였어요. 당시에는 그저 사고 현장을 확인하고 싶으신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한 요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회장님은 호텔의 대주주셨거든요. 굳이 컨시어지인 저에게 부탁하실 필요가 없었죠. 보안팀에 직접 요청하시면 되는 일이었는데 왜 저를 통해서 하셨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비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일지를 덮고 한참 생각에 잠겼습니다. 1992년 6월 15일에 일어난 화재, 그날 한수경 여사님이 착용하고 계셨던 브로치, 그리고 화재 이후 여사님의 불안한 모습.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회장님은 어제 그 브로치를 찾으러 시장까지 오신 걸까요?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승재 매니저였어요. 당시 호텔 프런트 매니저로 일하셨던 분인데 화재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하셨던 분이었죠. 승재 매니저는 화재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 호텔을 그만두셨는데 당시에는 그냥 이직하신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타이밍이 묘했어요. 20년 가까이 호텔에서 일하시던 분이 갑자기 사표를 내신 거였거든요. 게다가 그 후로는 연락도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호텔 동료들과의 모임에도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으셨어요. 저는 오래된 명함처를 뒤져봤습니다. 혹시 승재 매니저의 연락처가 남아있을까 싶어서요. 다행히 낡은 명함 하나를 찾을 수 있었어요. 전화번호가 아직 유효할지는 모르겠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걸기 전에 문득 한수경 여사님이 돌아가시기 전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누군가 브로치에 대해 물어보면 모른다고 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 말이죠. 여사님은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브로치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은퇴 후 처음으로 제 삶에 다시 목적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한수경 여사님이 평생 품고 계셨던 비밀, 그리고 1992년 여름밤에 일어난 그 화재의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사님은 분명히 저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승재 매니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낯설면서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승재 매니저는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놀라는 기색이었습니다. 진수 형이라니 정말 오랜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목소리에 반가움과 동시에 조심스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안부를 묻고 나서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1992년 6월 15일 화재에 대해 기억하시느냐고, 그리고 혹시 그때 이상한 점을 발견하신 적이 있으시냐고 물어봤어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승재 매니저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전화로는 곤란하다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이틀 후 저는 승재 매니저와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30년 만에 재회였지만 승재 매니저는 많이 늙어 보이셨어요. 머리는 완전히 휘어졌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간단한 안부를 나눈 후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했죠. 승재 매니저는 커피잔을 양손으로 감싸 쥔 채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의 일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고 하시더라고요. 15층에서 화재 경보가 울렸을 때 제일 먼저 현장에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객실 복도는 연기로 가득 차 있었고 1507호실에서 불길이 보였다고 해요.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에 승재 매니저는 객실 안을 확인하려고 했답니다. 문이 잠겨 있지 않아서 안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침대 옆에 남자 한 명이 쓰러져 있었는데 단순히 연기를 마신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승재 매니저의 말에 따르면 그 남자의 목에는 이상한 자국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무언가로 목을 졸린 듯한 흔적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소방대원들이 도착하고 나서는 그런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호텔 경영진으로부터 입을 다물라는 압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남자가 누구였는지 물어보자 승재 매니저는 잠시 망설이셨어요.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태양 그룹의 전무였다고, 정확히는 강태양 회장의 동생인 강태준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순간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의 동생이라니, 그런 중요한 사실을 왜 공개하지 않았을까요? 승재 매니저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당시 강태준 전무는 형인 강태양 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회사 이사회에서도 두 형제가 자주 충돌했고 주변에서는 곧 큰 싸움이 벌어질 거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 상황에서 동생이 갑자기 화재 사고로 사망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강태준 전무의 죽음이 화재 사고로 발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심장마비로 급사했다고 발표되었고 화재와는 무관한 것처럼 처리되었다는 겁니다. 승재 매니저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고 했어요. 더욱 이상한 건 화재 발생 직전에 15층 복도에서 한수경 여사님을 봤다는 거였습니다. 여사님은 1507호실 근처에서 급히 나오시는 모습이었는데 손으로 브로치를 꽉 쥐고 계셨다고 해요. 당시에는 화재가 발생해서 대피하시는 줄로만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목격하신 것 같았다고 승재 매니저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승재 매니저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한수경 여사님이 그 현장에서 무엇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시느냐고 말이죠. 승재 매니저는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마도 강태양 회장이 동생을 죽이는 장면을 목격하신 게 아닐까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강태양 회장이 자신의 동생을 살해했다는 건가요? 그리고 한수경 여사님이 그 장면을 목격한 거라고요? 하지만 승재 매니저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단지 그날 밤에 본 것들을 종합해보면 그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승재 매니저는 그 사건 이후 호텔 경영진으로부터 엄청난 압력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본 것을 절대 말하지 말라고, 만약 입을 열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호텔을 그만두고 완전히 다른 일을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승재 매니저에게 왜 그때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셨는지 물어봤어요. 승재 매니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신고했다고 하지만 경찰도 강태양 회장의 힘에는 못 이긴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술을 받으러 온 형사도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식으로 사건을 종결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승재 매니저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화재 현장에서 이상한 주사기 하나를 발견했다는 거였습니다. 침대 밑에 굴러다니고 있었는데 소방대원들이 오기 전에 주워서 보관해뒀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모를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였다는 겁니다. 승재 매니저는 가방에서 작은 지퍼백을 꺼내 제게 건네주셨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주사기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30년이 넘은 물건이었지만 비닐로 잘 밀봉되어 있어서 상태는 괜찮아 보였어요. 승재 매니저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보관만 하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주사기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정말 강태준 전무를 죽음에 이르게 한 도구일까요? 그렇다면 한수경 여사님은 그 장면을 목격하셨고 그래서 평생 그 브로치를 간직하며 침묵 속에 살아오신 건가요? 찻집을 나서며 승재 매니저가 제게 당부하셨습니다. 조심하라고, 강태양 회장은 절대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만약 제가 이 일을 파헤치려고 한다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어요. 한수경 여사님이 평생 혼자 짊어지셨던 그 무거운 비밀을 이제는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승재 매니저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계속 맴돌았어요. 강태양 회장이 동생을 살해했을 가능성, 한수경 여사님이 그 장면을 목격했다는 추측, 그리고 제 손에 들린 오래된 주사기까지. 이 모든 것이 정말 진실이라면 30년 동안 숨겨져 온 엄청난 범죄가 밝혀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 아들 민준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 연락도 없이 오는 일이 드문데 얼굴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민준이는 현관에서부터 물어보더라고요. 아버지가 요즘 이상한 일에 관여하고 계신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혹시 강태양 그룹과 관련된 일을 조사하고 계시냐고 말이죠. 저는 솔직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수경 여사님과 관련된 일을 알아보고 있다고, 그리고 1992년 화재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민준이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그거 위험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민준이는 제게 따지듯이 말했습니다. 왜 혼자서 그런 위험한 일을 하시느냐고. 강태양 회장 같은 사람은 절대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니라고 했어요. 게다가 자신은 신문사 기자로서 그런 재벌가의 비리를 다루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안다고 했습니다. 자칫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죠. 저는 민준이의 걱정을 이해했지만 동시에 답답했어요. 한수경 여사님이 평생 혼자 짊어지셨던 비밀을 그냥 묻어둘 수는 없었거든요. 여사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분명히 저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 뜻을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민준이는 계속해서 설득했습니다. 아버지 나이에 무슨 정의의 사도처럼 행동하시려고 하느냐고. 이미 30년 전 일인데 굳이 파헤칠 필요가 있느냐고 했어요. 그리고 혹시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자 생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났어요. 제 아들이 자신의 출세만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민준이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무시하지 말라고. 내가 25년 동안 호텔리어로 쌓은 경험과 직업적 신념을 믿어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고개를 저으며 일어섰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고집스러우시다고, 혹시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지 못한다고 말하고 민준이는 떠났어요.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아들과의 갈등이 마음을 무겁게 했지만 동시에 더욱 확고한 결심이 섰습니다. 그날 밤 저는 승재 매니저가 준 주사기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강태준 전무를 죽음에 이르게 한 도구였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안에 남아있을 액체를 분석하면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30년이 넘은 증거물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저는 호텔에서 일하던 시절 알게 된 사람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VIP 고객들 중에는 의사, 변호사, 교수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계셨죠. 그 중에 법의학자도 한 분 계셨던 것으로 기억했어요. 김상훈 교수님이셨는데 자주 호텔을 방문하시던 단골 고객이었습니다. 오래된 명함처를 다시 뒤져서 김상훈 교수님의 연락처를 찾았어요. 이미 은퇴하셨을 수도 있지만 혹시 모르니 연락을 시도해봤습니다. 다행히 교수님은 전화를 받으셨고 제 목소리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박 컨시어지 아니냐고. 정말 오랜만이라고 반가워하셨습니다. 저는 교수님께 조심스럽게 부탁을 드렸어요. 오래된 주사기 하나를 분석해 주실 수 있으시냐고. 개인적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한번 가져와 보라고 하셨어요. 정식 절차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며칠 후 저는 김상훈 교수님의 연구실을 찾아갔습니다. 대학병원 건물 안에 있는 작은 연구실이었는데 각종 장비와 서적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교수님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며 호텔 시절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아직도 기억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교수님께 주사기를 건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992년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것이라고, 혹시 안에 남아있는 액체를 분석할 수 있는지 여쭤봤어요. 교수님은 주사기를 자세히 살펴보시더니 시도해볼 수는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30년이 넘은 시료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일주일 후 교수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직접 와서 들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곧장 연구실로 달려갔습니다.
교수님은 심각한 표호로 저를 맞이하셨어요.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주사기 안에는 고농도의 칼륨 용액이 들어있었다고 해요. 교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이런 농도의 칼륨을 정맥에 주사하면 즉시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화재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명백히 살인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이라고, 그리고 화재 현장에서 발견되었다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승재 매니저의 추측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교수님은 제게 물으셨습니다. 이게 대체 어떤 사건과 관련된 것이냐고, 혹시 범죄 사건이라면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1992년 호텔 화재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그리고 강태양 그룹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어요. 교수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러시더니 조심하라고, 그런 큰 그룹을 상대로 하는 일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하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만약 정말로 살인 사건이라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도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분석 결과서를 제게 건네주시며 필요하면 증언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연구실을 나서는 길, 저는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한수경 여사님이 목격하셨던 그 끔찍한 진실을 증명할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이 증거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그리고 강태양 회장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나올까요? 분석 결과를 받은 후 며칠 동안 저는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경찰에 신고해야 할지, 아니면 언론에 제보해야 할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30년 전 사건이고 관련자들 대부분이 침묵하고 있는 상황에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단정한 정장 차림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명함을 건네며 자신을 소개하더라고요. 한지영이라고, 강태양 그룹 회장 비서실장이라고 했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강태양 회장이 제 움직임을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한지영 실장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박진수 선생님을 뵙고 싶어 하신다고 잠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겠느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따라가기로 했어요. 어차피 언젠가는 회장님과 마주해야 할 일이었고 직접 만나서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한지영 실장의 차를 타고 시내 한복판에 있는 고급 빌딩으로 갔습니다. 강태양 그룹 본사 건물이었죠. 최상층에 있는 회장실로 안내되었습니다. 넓고 화려한 공간이었는데 한쪽 벽면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강태양 회장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천천히 돌아서서 저를 바라보셨어요. 강태양 회장은 생각보다 많이 늙어 보이셨습니다. 7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회장님은 여전히 카리스마가 있어 보였지만 얼굴에는 피로와 근심의 흔적이 역력했어요. 회장님은 저를 보자마자 미소를 지으시며 인사를 하셨습니다. 박 컨시어지, 오랜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호텔에서 일할 때의 습관이 남아있어서 자연스럽게 예의 바른 태도가 나왔어요. 회장님은 소파에 앉으라고 권하시며 차를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한지영 실장이 직접 차를 따라 주었는데 그 모습을 보니 예전 호텔에서 제가 VIP 고객들에게 서비스하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회장님은 먼저 말문을 여셨습니다. 최근에 제가 1992년 화재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다닌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회장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한수경 여사님이 남기신 브로치를 우연히 보게 됐다고,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과거 사건에 대해 알아보게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회장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여사님 이름을 듣자 잠시 슬픈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회장님은 한참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한수경은 자신의 평생 반려자였다고, 그리고 그분만큼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사님은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사셨다고,
그것이 자신 때문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회장님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1992년 6월 15일 그날 밤 호텔에서 동생 강태준을 만났다고 했어요. 당시 두 형제는 회사 경영권을 놓고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었다고 합니다. 동생은 형의 경영 방식을 비판하며 이사회에서 자신을 회장으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회장님은 동생과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누려고 호텔 객실에서 만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결국 격한 말다툼으로 이어졌고 순간적으로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다고 해요. 회장님은 그 순간의 일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정신을 차리고 보니 동생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당황한 회장님은 급히 불을 질러 사고로 위장하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한수경 여사님이 목격하셨다는 거였어요. 여사님은 그날 우연히 회장님을 찾아 호텔에 오셨다가 복도에서 그 장면을 보신 거였죠. 회장님은 여사님께 사실을 고백했고 여사님은 평생 그 비밀을 지켜주셨다고 했습니다. 회장님은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어요. 여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브로치를 자신에게 돌려주셨다고, 그리고 더 이상 이 비밀을 혼자 짊어질 수 없다고 하셨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여사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진실을 숨기고 살아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회장님의 말을 듣고 있으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30년 동안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온 것도 일종의 형벌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도 그냥 살아온 것이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은 마지막으로 제게 부탁하셨어요. 더 이상 이 일을 파헤치지 말아달라고. 이미 오래된 일이고 관련된 사람들도 대부분 세상을 떠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만약 제가 조용히 해준다면 충분한 보상을 하겠다고 제안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한수경 여사님이 평생 혼자 짊어지셨던 그 무거운 짐을 이제는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장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러시더니 한지영 실장을 보며 박 선생님을 모셔드리라고 하셨어요. 빌딩을 나서면서 한지영 실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평생 그 일로 고통받으셨다고,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편히 쉬고 싶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태준 전무도 편히 쉴 권리가 있었을 텐데 그 권리를 빼앗은 사람이 이제 와서 편히 쉬고 싶다는 게 말이 되나요? 회장실을 나온 후 며칠 동안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강태양 회장의 고백을 직접 들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했고, 무엇보다 이 사실을 어떻게 세상에 알려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아들 민준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지난번과는 달리 표정이 부드러워 보였어요. 민준이는 소파에 앉더니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지난번에 너무 심하게 말했던 것 같다고, 아버지 입장을 생각하지 못했다고 사과하더라고요. 민준이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며칠 동안 생각해봤는데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옳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해요. 비록 위험할 수도 있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만약 아버지가 정말로 이 일을 계속하시겠다면 자신도 기자로서 도와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고마웠어요. 제 아들이 저를 이해해주고 함께해주겠다고 하니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저는 민준이에게 그동안 알아낸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한수경 여사님의 브로치, 승재 매니저의 증언, 주사기 분석 결과, 그리고 강태양 회장과의 만남까지 전부 말해줬습니다. 민준이는 제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었어요. 기자로서의 본능이 발동한 것 같았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이 사건을 제대로 보도하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없는 방법으로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민준이는 신문사 법조팀 선배들과 상의해보겠다고 했습니다. 30년 전 사건이라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높지만 여론의 힘으로라도 진실을 드러낼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직접 탐사 기사를 쓰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민준이가 걱정되기도 했어요. 혹시 큰 그룹을 상대로 기사를 쓰다가 민준이의 기자 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민준이는 오히려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진실을 밝히는 것이 진짜 기자의 역할이라고, 출세나 안위를 생각해서 진실을 외면한다면 기자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민준이의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들이 정말 많이 성장했다는 걸 느꼈어요. 언제 이렇게 의젓해졌는지, 아내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자랑스러워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민준이는 먼저 승재 매니저를 직접 만나 인터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상훈 교수님께도 공식적인 분석 소견서를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또한 1992년 당시 호텔에서 일했던 다른 직원들도 찾아서 증언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민준이의 계획에 동의했습니다. 체계적으로 증거를 모으고 법적으로 문제없는 방식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들과 함께 한다면 더욱 안전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준이와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승재 매니저를 다시 찾아가 정식으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승재 매니저는 처음에는 망설이셨지만 민준이가 신문사 기자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동의하셨어요.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할 때라고 생각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인터뷰에서 승재 매니저는 1992년 그날 밤의 일을 상세히 증언해 주셨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본 강태준 전무의 시신, 목에 있던 이상한 자국, 바닥에 굴러다니던 주사기, 그리고 복도에서 급히 나오던 한수경 여사님까지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민준이는 모든 내용을 녹음하고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김상훈 교수님께도 다시 찾아가 공식적인 감정서를 부탁드렸어요. 교수님은 주사기 안의 물질 분석 결과를 정식 서류로 작성해 주셨고, 필요하다면 법정에서도 증언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확실한 물적 증거와 전문가의 소견이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또한 1992년 당시 호텔에서 일했던 다른 직원들도 찾아냈어요. 대부분 이미 은퇴하셨지만 그날 밤의 일을 기억하는 분들이 여럿 계셨습니다. 화재 후 호텔 경영진이 직원들에게 항구령을 내렸다는 증언, 관련 서류들이 모두 폐기되었다는 증언 등이 나왔어요. 증거가 쌓여갈수록 사건의 전모가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강태양 회장이 동생을 살해하고 화재로 위장했으며 한수경 여사님이 그 장면을 목격했다는 것, 그리고 호텔과 경찰, 심지어 언론까지 회장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은폐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민준이는 충분한 증거가 모였다고 판단하고 본격적인 기사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신문사 데스크와도 여러 차례 회의를 했고 법률팀의 검토도 받았어요. 강태양 그룹 같은 대기업을 상대로 하는 기사라 신중하게 준비해야 했거든요. 기사를 쓰는 과정에서 민준이는 저에게 자주 물어봤어요. 한수경 여사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회장님과 여사님의 관계는 어땠는지, 호텔에서의 일상은 어땠는지 등 세세한 부분까지 확인했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모셨던 기억을 떠올리며 하나하나 답해드렸어요. 특히 여사님이 브로치를 늘 착용하고 계셨던 이유에 대해 민준이가 물었을 때 저는 깊이 생각해봤습니다. 아마도 여사님은 그 브로치를 일종의 증거로, 그리고 자신이 목격한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한 상징으로 간직하셨던 것 같았어요. 1992년 6월 15일이라는 날짜를 새겨 넣으신 것도 그런 이유였을 겁니다. 민준이와 함께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저는 호텔에서 일하던 시절의 기억들을 하나하나 떠올려야 했습니다. 특히 1992년 전후의 일들을 자세히 회상하는 게 중요했어요. 제가 보관해둔 업무 일지가 큰 도움이 되었죠. 컨시어지로 일하면서 기록해둔 VIP 고객들의 방문 기록, 특별한 요청 사항, 그리고 제가 관찰한 것들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거든요. 일지를 뒤지다 보니 흥미로운 기록을 또 발견했습니다. 1992년 6월 초 화재가 발생하기 약 보름 전에 강태양 회장과 강태준 전무가 호텔 레스토랑에서 격하게 다퉜다는 메모가 있었어요. 당시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할 정도로 목소리가 컸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두 분 사이를 중재하려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었죠. 그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강태준 전무는 형에게 회사 경영을 독단적으로 한다고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이사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위험한 투자를 계속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시더라고요. 반면 강태양 회장은 동생이 경영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저 편하게 돈만 쓰면서 회사 일에 참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민준이에게 이 기록을 보여주자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살해 동기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라고 하더라고요. 형제간의 경영권 다툼이 결국 살인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민준이는 당시 강태양 그룹 이사회 구성원들도 찾아서 인터뷰해야겠다고 했어요. 며칠 후 민준이는 당시 이사회 멤버였던 몇 분을 찾아냈습니다. 대부분 이미 은퇴하셨지만 그때의 일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한 분은 이렇게 증언하셨습니다. 강태준 전무가 이사회에서 형을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고, 그리고 상당수 이사들이 그 의견에 동조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전직 이사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화재 사건 직후 이사회에 긴급 소집이 있었는데 거기서 강태양 회장이 동생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애도하는 척하면서도 이제 경영권 문제는 해결되었다는 뉘앙스로 말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매우 의심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증언들이 쌓이면서 사건의 전체 그림이 점점 명확해졌어요. 강태양 회장은 동생이 자신을 회장직에서 끌어내리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막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였습니다. 호텔 객실에서 만나 마지막 대화를 나누던 중 격분해서 주사기로 치명적인 약물을 주입했고 그 후 화재를 일으켜 증거를 인멸하려 한 거죠. 민준이는 또한 1992년 당시 경찰 수사 기록도 찾아냈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였는데 거기에는 화재 원인이 전기 합선으로 결론 났다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초동 수사 단계에서 몇 가지 의문점이 제기되었다가 곧 묻혔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한 형사가 작성한 초기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시신의 목 부위에 이상한 자국이 있었다고, 그리고 침대 주변에서 주사기로 보이는 물체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보고서부터는 그런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단순 화재 사고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민준이가 그 형사를 찾아내 연락했더니 이미 정년퇴직하신 분이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은 당시 상부로부터 더 이상 조사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어요. 강태양 그룹에 압력이 있었다는 소문이 돌았고 결국 사건은 조용히 마무리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증거들을 모으면서 저는 한수경 여사님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사셨는지 실감했습니다. 여사님은 그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셨지만 평생 침묵해야 했어요.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도 협박 때문에도 말을 할 수 없으셨을 겁니다. 제 일지를 보면 화재 사건 이후 여사님의 행동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전에는 밝고 우아하신 분이셨는데 그 후로는 항상 불안해 보이셨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셨습니다. 브로치를 더욱 자주 만지작거리셨고 가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시곤 했어요. 특히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화재 사건 1년 후쯤 여사님이 라운지에서 차를 드시다가 갑자기 우시더라고요. 제가 조심스럽게 괜찮으시냐고 여쭤봤더니 여사님은 눈물을 닦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수씨,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거짓말이 된다는 걸 아시나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알 것 같습니다. 여사님은 진실을 알고 계시면서도 말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침묵이 여사님을 평생 괴롭혔을 겁니다. 브로치에 날짜를 새겨 넣으신 것도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준이와 저는 이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했어요. 승재 매니저의 증언, 주사기 분석 결과, 김상훈 교수님의 감정서, 전직 이사들의 증언, 경찰 수사 기록, 그리고 제 업무 일지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완성된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증거 수집이 거의 마무리되어 갈 무렵 다시 한지영 비서실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전화였는데 목소리가 긴박하게 들렸어요. 꼭 만나야 할 일이 있다고 혼자 나와달라고 하더라고요. 민준이에게는 말하지 말고 오라는 부탁도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러웠지만 만나기로 했어요. 호텔리어로 일하면서 배운 것 중 하나가 상대방의 말을 직접 들어보는 것이었거든요.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한지영 실장은 이전보다 훨씬 피곤해 보였어요.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한지영 실장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이 최근 박진수 선생님과 따님께서 증거를 모으고 다닌다는 걸 알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매우 불안해하신다고 했습니다. 실장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는 것뿐이라고 한수경 여사님이 평생 혼자 짊어지셨던 비밀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말했어요. 한지영 실장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자신도 몇 년 전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회장님이 가끔 밤에 악몽에 시달리시는 모습을 봤다고, 그리고 한수경 여사님 이야기만 나오면 유난히 예민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단순히 부인을 그리워하시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더 깊은 이유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한지영 실장은 이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최근에 회장님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1992년에 쓰신 일기였는데 거기에는 동생과의 갈등, 그리고 그날 밤의 일에 대한 기록이 있었다고 해요. 제가 그 일기를 볼 수 있느냐고 물어보자 한지영 실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이 나중에 알게 되시면 자신이 곤란해진다고 했어요. 하지만 일기의 내용 중 일부는 기억한다며 조심스럽게 말해주었습니다. 회장님은 일기에 이렇게 쓰셨다고 해요. 동생을 죽이려던 것은 아니었다고, 단지 회사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적으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후로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특히 한수경 여사님 앞에서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고 쓰셨다더라고요. 한지영 실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도 회장님을 오래 모셔왔지만 이런 비밀이 있었다는 걸 최근에야 알게 됐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럽다고 했습니다. 회장님께 충성해야 하는 비서실장으로서의 의무와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양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지영 실장에게 물어봤어요. 그렇다면 왜 저를 만나자고 했느냐고 말이죠. 실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이 선생님을 막으려고 한다고, 그리고 그 방법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러 왔다는 거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냐고 묻자 한지영 실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회장님이 최근 법무팀과 자주 회의를 하신다고, 그리고 민준 기자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같은 혐의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민준이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지영 실장은 그래서 조심하라고, 특히 기사를 쓸 때는 법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지영 실장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해주었어요. 회장님이 최근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 합니다. 심장 질환으로 약을 드시고 계시는데 이 일로 스트레스를 받으시면서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의사가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지만 회장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쉴 수 없다고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회장님이 3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려온 것도 일종의 벌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강태준 전무의 억울한 죽음을 생각하면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한지영 실장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러면서 조심하라고, 회장님은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이 밝혀지는 것도 어쩌면 회장님에게는 해방일 수 있을 거라는 말도 덧붙였어요. 집으로 돌아와 민준이에게 한지영 실장과의 만남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준이는 예상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큰 그룹을 상대로 하는 기사니까 당연히 법적 대응을 준비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은 증거들이 확실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민준이는 이미 신문사 법무팀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내용을 법적으로 검토받았고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했다고 했어요. 증거가 확실하고 공익적 가치가 있는 보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없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민준이는 며칠 동안 밤을 새워가며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신문사 데스크와도 수없이 회의를 했고 법률팀의 검토를 여러 차례 받았어요. 강태양 그룹처럼 막강한 힘을 가진 대기업을 상대로 하는 기사라 한 글자 한 글자 신중하게 써야 했거든요. 저도 민준이를 도왔습니다. 호텔에서 일하던 시절의 기억들을 최대한 상세히 떠올려서 전달했어요. 한수경 여사님의 평소 모습, 회장님과의 관계,
브로치를 대하시던 태도까지 세세한 부분을 모두 이야기해줬습니다. 민준이는 그런 디테일들이 기사를 더 생생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기사의 제목은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30년 전 호텔 화재의 진실, 재벌 형제살인 사건의 전말이라고요. 민준이는 기사를 감정적으로 쓰지 않고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만 나열했습니다. 증거와 증언을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했고 독자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어요. 기사 발행 전날 밤 민준이와 저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내가 자주 해주던 된장찌개를 제가 직접 끓여봤는데 맛이 영 아니었어요. 민준이는 그래도 맛있다며 한 그릇 다 비웠습니다. 아버지가 요리하시는 거 처음 봤다고 어머니가 보시면 기뻐하실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녁을 먹으면서 민준이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후회는 없느냐고, 이 일 때문에 기자 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이죠. 민준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런 진실을 밝히는 것이야말로 진짜 기자의 역할이라고, 출세를 위해 진실을 외면한다면 기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아내가 살아계셨다면 민준이를 안아주며 칭찬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20년 넘게 고생하며 키운 아들이 이렇게 의젓하게 자랐다니 가슴이 뿌듯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한수경 여사님의 사진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호텔에서 찍은 오래된 사진이었는데 여사님이 환하게 웃고 계신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얼마나 큰 아픔이 숨어 있었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드디어 기사가 발행되었습니다. 신문 일면 톱기사로 실렸고 온라인에도 동시에 게재되었어요. 기사가 나가자마자 사회 전체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강태양 회장이라는 이름이 올랐고 댓글이 폭주했어요.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대기업 총수가 동생을 살해하고 30년 동안 그 사실을 숨겨왔다는 내용에 충격을 받았어요. 더욱이 경찰과 언론까지 매수해서 진실을 은폐했다는 사실에 분개했습니다.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국회에서도 이 사건을 다루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하지만 강태양 그룹의 반응도 즉각적이었습니다. 그 같은 날 오후 그룹 법무팀은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요. 기사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신문사와 민준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어요. 민준이는 예상했다는 듯이 침착했습니다. 신문사 법무팀도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가진 증거들은 확실했고 모든 내용이 사실에 근거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자신했습니다. 저녁 무렵 한지영 비서실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회장님이 기사를 보시고 쓰러지셨다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심장 발작이었다는 겁니다. 의사들이 위독한 상태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회장님이 쓰러지셨다는 소식에 마음 한편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이것도 회장님이 저지른 일의 결과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온 죄책감이 결국 회장님을 무너뜨린 거였죠. 며칠 후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비록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사회적 파장이 워낙 커서 진상조사를 하기로 했다는 거였어요. 승재 매니저, 김상훈 교수님, 그리고 전직 이사들이 모두 검찰에 출석해서 증언했습니다. 저와 민준이도 검찰에 불려갔어요. 우리가 가진 모든 증거를 제출했고 상세한 진술을 했습니다. 검사는 우리가 모은 증거들이 매우 치밀하고 신빙성이 있다고 평가했어요. 특히 주사기 분석 결과와 김상훈 교수님의 감정서가 결정적이라고 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1992년 당시 경찰 조사를 담당했던 경찰서장이 강태양 그룹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도 밝혀졌어요. 그리고 호텔 경영진도 입막음 돈을 받고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탐사 프로그램들이 앞다투어 특집을 제작했고 법률 전문가들이 나와서 사건을 분석했어요. 한수경 여사님의 이야기도 조명을 받았습니다. 평생 끔찍한 비밀을 혼자 짊어지고 살아야 했던 한 여인의 비극적인 삶이 세상에 알려진 거였죠. 강태양 회장이 입원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한지영 비서실장으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
마지막으로 할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민준이와 상의한 후 병원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병원 VIP 병동에 도착하니 한지영 실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실장의 얼굴은 몹시 피곤해 보였습니다. 회장님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다고 의사들도 언제까지 버티실지 장담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심장이 많이 약해지셨고 정신적 충격까지 겹쳐서 회복이 어려울 거라고 했습니다. 병실에 들어가니 강태양 회장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일주일 사이에 많이 수척해지셨더라고요. 저를 보시자 회장님은 마스크를 벗으시려고 했고 한지영 실장이 급히 도와드렸습니다. 회장님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어요. 회장님은 제게 먼저 사과하셨습니다. 박 컨시어지에게 미안하다고, 그리고 한수경에게도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30년 동안 거짓 속에서 살아왔다고, 이제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회장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회장님은 천천히 그날 밤의 일을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솔직하게 털어놓으시더라고요. 동생 태준이와 호텔 객실에서 마지막 대화를 나눴는데 결국 격한 말다툼으로 번졌다고 했습니다. 태준이가 형을 회장직에서 끌어내리겠다고 선언했고 이사회의 지지도 확보했다고 말했다는 거였어요. 그 순간 회장님은 이성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평생 일궈온 회사를 빼앗길 수 없다는 생각에 충동적으로 행동했다고 하더라고요. 준비해둔 주사기로 동생에게 약물을 주입했고 태준이는 곧 의식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동생은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다고 해요. 회장님은 당황해서 증거를 없애려고 객실에 불을 질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복도에서 한수경이 모든 것을 목격하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수경은 회장님을 찾아 호텔에 왔다가 우연히 그 장면을 보게 된 거였죠. 회장님은 수경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고, 그리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약속했다고 하더라고요. 한수경 여사님은 결국 침묵을 지키기로 했다고 합니다. 남편을 사랑했고 또 회장님이 망하면 수많은 직원들과 가족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생각에 참았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 대가로 여사님은 평생 죄책감과 고통 속에서 사셨다고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회장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수경이 브로치에 날짜를 새겨놓은 건 잊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마음을 담은 것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여사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회장님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더 이상 이 비밀을 가지고 갈 수 없다고, 죽기 전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셨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회장님은 끝내 용기를 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여사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진실을 숨기고 살았다고, 그것이 수경에게 가장 미안한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회장님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고 숨쉬기도 힘들어 보였어요. 저는 회장님께 물어봤습니다. 이제라도 검찰에 자백하실 생각이 있으시냐고 말이죠.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미 변호사에게 자백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고, 그리고 검찰에 모든 것을 진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최소한 진실은 밝혀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회장님은 마지막으로 제게 부탁하셨습니다. 수경의 묘소에 가서 자신을 대신해 사과해달라고, 그리고 이제는 편히 쉴 수 있을 거라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회장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았지만 그것으로도 속죄가 되지 않는다고, 이제는 벌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병실을 나서는 길, 한지영 실장이 저를 붙잡았어요. 회장님이 오래 버티지 못하실 거라고, 의사들이 며칠 안에 위독해질 수 있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장은 그동안 회장님을 모시면서 많은 걸 배웠지만 이런 비밀이 있었다는 걸 몰랐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한지영 실장에게 말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그리고 실장님은 잘못이 없으니 자책하지 말라고 했어요. 실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강태양 회장의 마지막 고백을 들으니 한편으로는 동정심도 들었어요. 3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리며 산 것도 일종의 벌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강태준 전무의 억울한 죽음을 생각하면 여전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민준이에게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민준이는 회장의 자백이 사건 해결에 결정적일 거라고 했습니다.
비록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최소한 역사적 진실은 제대로 기록될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한수경 여사님의 사진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여사님이 환하게 웃고 계신 사진이었는데 이제는 그 미소가 다르게 보였어요. 얼마나 큰 아픔을 숨기고 웃으셨을까,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오셨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틀 후 강태양 회장이 공식적으로 검찰에 자백서를 제출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병상에서 작성한 자백서였는데 1992년 6월 15일 밤 동생 강태준을 살해한 경위를 상세히 적었다고 해요. 언론은 다시 한번 들끓었고 사회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검찰은 회장의 자백서와 우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서 공식 발표를 했어요. 비록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강태양 회장이 경영권 다툼 끝에 동생을 살해했고 그 후 권력과 돈을 동원해 진실을 은폐했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거였죠. 하지만 검찰은 동시에 당시 사건을 묵인하고 은폐에 가담한 경찰 간부들과 호텔 경영진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뇌물수수와 증거인멸 혐의는 공소시효가 남아있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몇몇 전직 경찰 간부들이 구속되었고 호텔 경영진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강태양 그룹은 큰 혼란에 빠졌어요. 주가가 폭락했고 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그룹 전체의 경영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30년 전의 범죄가 결국 거대한 그룹 전체를 흔들어 놓은 겁니다. 민준이의 기사는 여러 언론상을 받았습니다. 올해의 탐사보도상, 최우수 기사상 등 다양한 상을 수상했어요. 신문사에서도 민준이를 크게 치켜세웠고 다른 언론사들도 민준이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겸손했어요. 이건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아버지와 증언해주신 분들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 곳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방송국에서도 출연 제의가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부분 거절했어요. 제가 원했던 건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한수경 여사님의 뜻을 받들어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으니까요. 다만 몇몇 의미 있는 인터뷰는 수락했습니다.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승재 매니저 김상훈 교수님과 함께 출연했을 때의 일이 기억납니다. 진행자가 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느냐고 물었을 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25년 동안 호텔리어로 일하면서 VIP 고객들의 비밀을 지켜주는 것이 제 직업이었다고, 하지만 어떤 비밀은 지켜져서는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한수경 여사님은 평생 그 무거운 비밀을 혼자 짊어지고 사셨다고,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지 상상할 수 없다고 했어요. 여사님이 브로치에 날짜를 새겨 넣으신 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뜻을 받들어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여사님을 오래 모셨던 컨시어지로서의 마지막 의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어요. 프로그램이 방영된 후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특히 호텔리어들과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많이 연락을 주셨어요. 자신들도 비슷한 고민을 한 적이 있다고, 고객의 비밀을 지켜야 하는 의무와 진실을 밝혀야 하는 양심 사이에서 갈등했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후 강태양 회장이 결국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심장이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고 해요.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가지 않았습니다. 30년 전의 범죄가 밝혀진 후 회장님을 대하는 사회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저는 민준이와 함께 장례식에 갔습니다. 한지영 실장이 저희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고 했어요. 회장님이 마지막에 가서야 편안한 표정을 지으셨다고, 진실을 털어놓은 후에야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장례식이 끝난 후 저는 약속대로 한수경 여사님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민준이도 함께 갔어요. 묘소는 조용한 공원묘지에 있었는데 잘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강태양 회장이 여사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묘소를 돌봐드렸다고 해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여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회장님의 부탁을 전하며 이제는 모든 게 끝났다고, 여사님이 평생 짊어지셨던 무거운 짐을 이제는 내려놓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마치 여사님의 안도하는 한숨처럼 들렸습니다. 민준이도 여사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자신은 여사님을 직접 뵌 적은 없지만 아버지를 통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리고 여사님의 용기 덕분에 진실이 밝혀질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여사님이 남기신 브로치가 결국 진실을 드러내는 열쇠가 되었다고 덧붙였어요. 묘소를 나서며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햇살이 묘비를 비추고 있었고 주변의 나무들이 평화롭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제 여사님은 편히 쉬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품고 계셨던 비밀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으니까요. 사건이 일단락된 후 저는 예상치 못한 연락을 많이 받았습니다. 전국의 호텔리어들, 특히 컨시어지로 일하시는 분들이 제게 연락을 해온 거예요. 자신들도 비슷한 고민을 겪고 있다고, 고객의 비밀을 지켜야 하는 직업적 의무와 진실을 밝혀야 하는 양심 사이에서 갈등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자신이 근무하는 호텔에서 불법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걸 목격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VIP 고객의 불륜 현장을 봤는데 그 고객의 배우자도 단골 고객이라 난처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호텔리어라는 직업이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료 호텔리어들을 위한 모임을 만들기로 했어요. 민준이가 도와줬고 몇몇 호텔 업계 선배들도 함께했습니다. 호텔리어 윤리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정기적으로 모여서 직업적 고민을 나누고 해결책을 찾는 모임이었죠. 첫 모임에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어요. 현직 컨시어지부터 은퇴한 호텔리어까지 다양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공유하며 말씀드렸어요. 고객의 비밀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범죄를 은폐하거나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라면 용기를 내서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승재 매니저도 함께 참석해서 증언해 주셨어요. 자신이 1992년에 목격한 것을 당시에 제대로 신고하지 못한 것이 평생의 후회라고, 하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진 것에 위안을 얻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젊은 호텔리어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직업적 충성심도 중요하지만 양심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모임을 통해 여러 사례들이 공유되었습니다. 어떤 호텔에서는 VIP 고객이 미성년자를 객실로 데려가는 걸 목격한 직원이 용기를 내어 신고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호텔 경영진이 만류했지만 결국 경찰에 신고해서 범죄를 막았다고 합니다. 그 직원은 호텔에서 해고당했지만 나중에 부당해고로 인정받아 복직했다고 해요. 이런 사례들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수경 여사님과 제가 겪은 일이 결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것을요. 전국의 많은 호텔리어들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일하고 있었고 그들에게도 용기와 지침이 필요했습니다. 포럼에서는 호텔리어를 위한 윤리 가이드라인도 만들기로 했어요. 어떤 상황에서 고객의 비밀을 지켜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신고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정하는 거였죠.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았고 호텔 업계 협회와도 협력했습니다. 몇 달에 걸친 작업 끝에 가이드라인이 완성되었어요. 주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고객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은 철저히 보호해야 하지만 범죄 행위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목격했을 때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신고한 직원을 보호하는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여러 호텔 체인에서 채택했습니다. 호텔 업계 전체적으로도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고객을 모시는 것을 넘어서 윤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퍼진 거죠. 한지영 전 비서실장도 포럼에 참석하셨습니다. 강태양 회장이 돌아가신 후 비서실을 떠나셨는데 이제는 호텔 업계 컨설턴트로 일하고 계셨어요. 한지영 실장은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으셨습니다. 회장님을 모시면서 많은 걸 배웠지만 동시에 잘못된 것을 목격하고도 침묵했던 것이 후회된다고 하셨어요. 실장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도 회장님의 비밀을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지만 외면했다고, 만약 좀 더 일찍 용기를 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젊은 호텔리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포럼 활동을 하면서 저는 새로운 보람을 느꼈습니다. 은퇴 후 무료하게 지내던 제 삶에 다시 의미가 생긴 거예요. 25년의 호텔리어 경험을 후배들과 나누고 더 나은 업계 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민준이도 포럼 활동을 적극 지원해줬어요.
신문사에서 호텔 업계의 변화를 다루는 연재 기사를 쓰기도 했고 포럼 소식을 알리는 데도 도움을 줬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게 정말 뿌듯했어요. 사건이 마무리되고 몇 달이 지났을 때 한지영 실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강태양 회장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제게 전해드릴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민준이와 함께 실장을 만났습니다. 한지영 실장이 건네준 것은 작은 벨벳 상자였어요.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한수경 여사님의 다이아몬드 브로치가 들어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봤던 바로 그 브로치였죠. 회장님이 구입하셨던 거였어요. 실장이 설명했습니다. 회장님이 유언으로 이 브로치를 박진수 선생님께 드리라고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함께 편지 한 통도 남기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컨시어지, 20년 넘게 저희 부부를 완벽하게 모셔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호텔리어였습니다. 이 브로치는 제가 수경에게 처음 선물했던 것인데 수경은 평생 이것을 간직하며 저의 죄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브로치를 당신께 드립니다. 당신이야말로 수경의 마지막 뜻을 받들어 진실을 밝혀주신 분이니까요.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강태양 회장도 한수경 여사님도 그리고 강태준 전무도 모두 세상을 떠났지만 이 브로치는 남아서 그들의 이야기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1992년 6월 15일이라는 날짜가 새겨진 이 작은 장신구가 결국 30년 만에 진실을 드러낸 거였죠. 민준이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브로치를 박물관에 기증하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기억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저는 그 제안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수경 여사님도 그것을 원하셨을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저희는 국립현대사 박물관을 찾아갔습니다. 박물관 측에서 이 브로치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하고 기증을 받아들였어요. 브로치는 한국현대사 섹션에 전시되기로 했고 1992년 호텔 화재 사건과 함께 그 의미가 설명될 예정이었습니다. 전시 준비 과정에서 박물관 큐레이터가 저에게 설명문 작성을 부탁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고민하며 글을 썼어요. 한수경 여사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이 브로치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진실이 어떻게 밝혀졌는지 정리했습니다. 특히 이런 문장을 넣었습니다. 이 브로치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한 여인이 평생 짊어진 진실의 무게를 상징합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무거운 짐이 되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 가장 큰 해방이 된다는 것을 이 작은 물건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전시 개막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승재 매니저, 김상훈 교수님, 한지영 실장, 그리고 호텔리어, 포럼 회원들까지 다양한 분들이 오셨어요. 민준이도 신문사 동료들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브로치가 전시된 유리 케이스 앞에서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작은 다이아몬드들이 조명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고 그 옆에는 1992년 6월 15일이라는 날짜가 새겨진 부분이 확대된 사진도 함께 전시되어 있었어요. 한 관람객이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이 브로치의 원래 주인이셨던 한수경 여사님은 어떤 분이셨냐고 말이죠.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매우 우아하고 품위 있는 분이셨다고 하지만 동시에 평생 무거운 비밀을 혼자 짊어지고 사셨던 강한 분이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여사님은 끝까지 침묵을 지키셨지만 이 브로치의 날짜를 새겨 넣음으로써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셨던 것 같다고요. 그 뜻을 받들어 진실을 세상에 알린 것이 여사님을 오래 모셨던 컨시어지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관람객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동했다고 했어요.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이 알려져야 한다고, 권력 앞에서도 진실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개막식이 끝난 후 저는 민준이와 함께 박물관 카페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민준이가 말했어요.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다고 25년 동안 성실하게 일하신 것도, 은퇴 후에 용기를 내서 진실을 밝히신 것도 모두 존경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민준이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내가 자랑스럽다고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국 함께 싸워준 내가 정말 대견하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민준이는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도 분명 자랑스러워하고 계실 거라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한수경 여사님을 떠올렸습니다. 여사님이 평생 품고 계셨던 비밀이 이제는 역사의 한 부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브로치는 박물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호텔리어로 일하던 시절, 저는 늘 고객의 비밀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깨달았어요. 어떤 비밀은 지켜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 때로는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말이죠. 브로치 전시 이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호텔리어 포럼 활동을 계속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일도 시작했어요. 한 호텔 경영 대학에서 강의 제의가 들어온 겁니다. 호텔리어의 윤리와 직업 정신에 대해 가르쳐달라는 요청이었죠.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제가 교수도 아니고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민준이가 격려해줬어요. 아버지의 25년 경험과 최근에 겪은 일들이야말로 살아있는 교육 자료라고, 젊은 호텔리어들에게 꼭 필요한 가르침이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수락했고 매주 한 번씩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강의 날 강의실에 들어가니 20대 초반의 학생들이 눈을 반짝이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순간 긴장이 되었지만 호텔 로비에서 수많은 VIP 고객들을 대하던 경험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호텔리어라는 직업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단순히 고객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소중한 시간과 경험을 책임지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때로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순간이 온다고 말했습니다. 한수경 여사님과 강태양 회장의 이야기도 들려줬어요. 물론 개인정보는 최대한 보호하면서 사건의 교훈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고객의 비밀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죄를 은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방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어요. 학생들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만약 그런 상황에서 직장을 잃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계가 걸린 문제인데 과연 용기를 낼 수 있겠느냐는 거였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저도 한수경 여사님의 일을 알게 됐을 때 많이 고민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결국 양심을 따르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나은 선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업계 전체적으로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강의를 하면서 저 자신도 많이 배웠습니다. 젊은 세대의 시각을 이해하게 되었고, 제가 겪은 일들을 정리하면서 더 깊이 성찰할 수 있었어요. 학생들의 질문은 때로는 날카로웠고, 그것이 제게도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한 학기가 끝날 무렵 학생들이 제게 감사 편지를 보내왔어요. 호텔리어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됐다는 학생,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양심을 지키며 일하겠다고 다짐한 학생, 아버지도 호텔에서 일하시는데 존경하는 마음이 더 커졌다는 학생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편지들을 읽으며 저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은퇴 후 무료하게 지내던 제 삶이 이제는 의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수경 여사님의 비밀을 밝힌 것이 단순히 과거의 진실을 드러낸 것을 넘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준이도 계속해서 의미 있는 기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호텔 업계의 변화를 다룬 연재물을 쓰고 있었는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가치를 추구한다는 게 정말 기뻤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가 집에 왔을 때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자신이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아버지께 소개시켜드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면서도 기뻤습니다. 민준이가 이제 자신의 가정을 꾸릴 나이가 되었다는 게 실감이 났거든요. 며칠 후 민준이의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같은 신문사에서 일하는 기자였는데 밝고 당당한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니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부부도 젊었을 때 저렇게 행복해 보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민준이의 여자친구가 제게 말했습니다. 민준 오빠가 아버지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한다고, 그리고 아버지를 무척 존경한다고 하더라고요. 자신도 기사를 쓸 때 아버지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많이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한 일이 아들에게
그리고 아들의 소중한 사람에게까지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아내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호텔리어 포럼 활동은 점점 더 활발해졌고 대학 강의도 계속하고 있어요. 한수경 여사님의 이야기를 통해 배운 것들을 후배들에게 전수하는 것이 제 새로운 사명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전국 호텔리어 대회에서 특별 강연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제 이야기가 많은 호텔리어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수락했습니다. 강연장에는 수백 명의 호텔리어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진지한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저는 그분들에게 말했습니다. 호텔리어라는 직업은 단순히 고객의 요청을 처리하는 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때로는 그들의 마지막 비밀을 듣는 사람이고 때로는 그들이 감춘 진실의 증인이 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들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강연이 끝난 후 많은 분들이 저에게 와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 중에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도 있었어요. VIP 고객들로부터 들은 이상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했던 순간들을 털어놓으시더라고요. 한 젊은 컨시어지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근무하는 호텔에서 불법적인 거래를 목격했는데 몇 달 동안 고민하다가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냈다고 해요. 결국 신고했고 범죄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호텔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웠지만 오히려 업계에서 인정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한수경 여사님과 제가 겪은 일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전국의 많은 호텔리어들이 용기를 내고 있었고 업계 전체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한수경 여사님을 기리는 작은 추모 행사도 열었습니다. 박물관에서 브로치가 전시된 공간 앞에서 호텔리어들과 관계자들이 모여 여사님을 추억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사님의 용기 덕분에 진실이 밝혀질 수 있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 주셨습니다. 추모 행사에서 저는 여사님께 편지를 읽어드렸어요. 여사님이 저에게 맡기신 무거운 짐을 끝까지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운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민준이도 곁에서 함께했어요. 아들은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짜도 잡았고 저는 아내 없이 아들의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이 서운하면서도 뿌듯했어요. 아내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준이는 결혼 후에도 의미 있는 기사를 계속 쓰고 싶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보여준 용기를 잊지 않고 진실을 추구하는 기자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평범한 은퇴 호텔리어였던 제게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할 기회를 주신 한수경 여사님께 감사하고 그 길을 함께 걸어준 아들 민준이에게도 감사합니다. 가끔 저는 생각해요. 만약 그날 시장 골목에서 브로치를 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말이죠. 아마도 저는 지금도 집과 시장을 오가며 무료한 은퇴 생활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수경 여사님의 비밀은 영원히 묻혀버렸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진실은 드러났고 여사님은 편히 쉴 수 있게 되었으며 저는 새로운 삶의 목표를 찾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호텔리어들이 자신의 일에 더 큰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 저는 제 경험을 책으로 쓰고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알고 호텔리어라는 직업의 소중함을 깨달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작한 일입니다. 민준이가 출간에 대한 법적인 문제들을 도와주고 있고 출판사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책의 제목은 컨시어지의 마지막 서비스로 정했습니다. 단순히 요청을 처리하는 것을 넘어서 진실을 지키는 것까지가 진정한 서비스라는 의미를 담았어요.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의 소중함을 전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저녁 서재에 앉아 이 글을 쓰면서 저는 한수경 여사님이 옆에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여사님의 우아한 미소와 함께 진수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여사님이 저에게 남기신 그 마지막 부탁은 단순히 진실을 밝히라는 것만이 아니었다는 걸요. 그 과정을 통해 제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거였습니다.
호텔리어로 시작해서 호텔리어의 마음으로 끝나는 이 이야기가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수경 여사님 같은 분들의 마지막 말들이 헛되이 사라지지 않고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사님이 보여주신 용기를 잊지 않고 앞으로도 진실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